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의 이름은 인식의 땅이라 불렸고 그곳에서는 세계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산을 넘어설 도전을 즐기는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었습니다. 이마누엘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논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고 그의 탐구는 항상 어느 날 이마누엘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군중이 호기심에 가득 찬 체그에게 주목하자 이마누엘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는 매일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얻어질 수 있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마누엘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상상 속의 여행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학의 세계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두 숫자 7과 5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숫자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두 숫자를 합치려고 합니다. 7과 5를 더해보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얼마일까요? 이마누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고 이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2입니다. 이마누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눈을 감은 채 어떤 경험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정보, 즉 10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론이 너무 깊어 보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갑자기 그 이론이 일상의 다른 부분들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누엘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통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물음표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도 이마누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 이상의 무언가를 전했고 수학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깊은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선험적 종합 판단의 힘을 믿으며 더 넓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철학에 푹 빠진 노인 할아버지 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지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과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정원에 심은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 철학자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으니 사과나무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사과나무의 목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에 차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스처를 하며 계속했습니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가 단순히 사과를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과가 익고 떨어지면 이웃집 조나단은 집에서 파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그러니 조나단에게 맛있는 파이를 제공하는 것도 사과나무의 목적이 아닐까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다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말을 아시지요? 빌리라는 이름의 말인데 그는 마차를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빌리의 목적은 단순히 마차를 끄는 것일까요? 그를 돌보던 소녀 메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빌리가 마차를 끄는 동안 나는 늘 행복해요. 빌리 덕분에 마을 곳곳을 구경할 수 있고 여행 중 재미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빌리의 또 다른 목적은 메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마침내 조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그저 사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론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세계에서 서로의 삶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게 한 줄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그날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행복숲이라는 특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전설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캐럿파 행복을 제공하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숲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며 마을 주민들은 이 열쇠를 찾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노력해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철학에 관심이 많은 젊은 청년 할렉이 이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존 스튜어트 미래칠적 공리주의라는 이론이었습니다. 할렉은 이 이론을 깊이 연구했고 이를 통해 행복숲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 날 알렉은 두 개의 상자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자는 눈부신 금빛으로 빛나며 그 안에 수많은 보석과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상자는 평범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외관상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금빛 상자가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빛 상자는 육체적 쾌락을 대표합니다. 보물이 가득하지만 그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반면 이 나무 상자는 정신적 쾌락을 대표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할지라도 그 안에는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깊은 생각과 지혜의 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에 차서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 책들과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가 담긴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렉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어 이야기했습니다. 금빛 상자는 당장의 쾌락을 약속하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반면 나무 상자는 우리 삶의 무게와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제공합니다. 정신적 쾌락은 더 높은 질의 행복을 제공합니다. 밀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행복숲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양된 토론과 생각의 교환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지금도 행복숲에 내려가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쾌락의식이 중요하며 깊이 있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현실이 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샤도우빌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이데아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매일 밤 꿈속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었고 자신이 사는 현실이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도우빌의 한 청년 이름하여 알렉스,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 진정한 정의, 완벽한 조화를 목격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확했으며 그곳에서 경험하는 지혜는 현실 세계의 혼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꿈이라고 치부하고 있었고 현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알렉스는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알렉스는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그들에게 이데아의 세계에서 본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의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롭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일종의 모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완전한 형태들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마을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그림은 이데아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끌어내어 보세요. 그러자 그 예술가는 자신의 기술을 다시 점검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알렉스는 마을의 판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떤 법률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데아의 형태입니다. 당신의 판결에 그 진정한 정의를 심어 보세요. 그 말에 판사는 깊은 숙고 끝에 더 나은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알렉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가 보여준 이데아의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샤도우빌은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데아의 세계에 완벽히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이데아의 그림자였고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목표를 주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웃으며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목표와 끊임없는 추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샤도우빌은 이데아의 그림자를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